반갑습니다. 자, 오늘 74페이지 경제론. 자, 74쪽에 74페이지 이제 경제론 들어올 차례입니다. 자, 경제. 아마 살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경제 이론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네, 쉽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실물 경제는 너무 힘들어요. 예측 불허. 자, 이론 경제는 쉽다. 자, 경제하면 기본적으로 수요. 자, 수요는 꼭 기본서에 나와 있지만 디맨드 이렇게 D. 그다음 공급은 supply 이렇게 DS다 이렇게 했죠. 수요 공급. 자, 우리가 흔히 가장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회자하고 있는, 오른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 본다면, 자, 아파트 수요가 많으면 공급은 100채인데 수요량이 120채 같으면 아파트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수요 초과 20채 살 사람이 줄 섰죠. 그 20채 초과니까 당연히 이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겁니다. 반대로 공급 물량이 많고 공급 물량이 120채, 수요 물량이 100채입니다. 그러면 초과 공급 20채, 매물 내놓은 게 많죠. 그러면 당연 가격이 하락하겠죠. 같을 때는 수요 물량이 100채, 공급 물량이 100채면 그때 양은 균형량이라 하고 그때 가격은 움직이지 않는 속성, 바로 일정한 가격, 균형 가격이다 이렇게 보겠지. 균형 거래량, 균형 양 이럴 겁니다. 금방 여기서 그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을 텐데요. 이게 바로 아파트 마켓 시장입니다. 시장 마켓. 아파트 시장도 전국적으로 무한대로 많아요. 무한대로 많습니다. 지역별로 뭐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고 마켓 시장이라는 것은 가격 수준이 비슷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동일한 하나의 시장 구조니까 전 세계 대한민국 해도 무한대로 많죠. 엄청 많습니다. 그 시장에서 수요량이 많으면 가격이 상승합니다. 공급량이 많으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같을 때는 그때 균형 거래량이고 그때 가격은 균형 가격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 다 아시죠? 자, 그러면 금방 봤듯이 수요 공급이 바로 이렇게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 상승, 공급 많으면 가격 하락 이렇게. 그다음에 가격이 비싸면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일시시장 충격을 통해서 가격이 비싸면 적게 사할 테고 많이 팔고 싶어 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많이 사고 싶어 하고 적게 팔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선행 변수가 수요 공급일 수도 있고 후에 가격의 변화, 또 선행 변수가 가격일 수 있고 그 후에 바로 수요 공급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하행성, 상행선, 쌍방소통, 가격 이중성이라 한다. 이걸 우리 시험에도 벌써 한 두 번 출제를 했죠. 가격의 이중성. 자, 이건 아마 이해 안 되신 분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논리 그대로 약간 디테일하게 그림 그리고 수 통계 잠깐 인용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그림 수 통계도 초보적인 기초적인 것밖에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다라고 결론을 찾고 쉽다라고 결론을 내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학개론에서는 이게 뭡니까? 이 그림 세 가지 아시면 학개론 전체가 정리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그림 투자자였죠? 지난주 수업하였습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복습. 자, 머리는 효율성입니까? 형평성입니까? 가슴은 형평성입니까? 효율성입니까? 머리, 가슴, 조화. 그걸 능률성이다. 이렇게 했죠? 능률성. 자, 머리는 효율성, 가슴은 형평성. 머리, 가슴, 조화. 그걸 능률성이라 한다. 자, 이거 아닌지 모르겠죠? 전 투자자들은 가슴을 중시하는 투자자들, 정부, 지자체 조합, 각종 공사,
공공재 특성을 강조하는 이념들,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은 형평성, 공평성, 공정성, 평등성 논리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하고 개발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사업적 주체는 효율성, 개인, 기업, 뭐 조합 등. 개인은 자기 효용 극대로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할 테고, 또 기업은 이윤 극대로 취득, 보유, 처분할 테고, 또 조합은 또 역시 마찬가지. 재건축, 재개발 조합 이런 게 많죠. 그러면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가 이 이 조화로운 상태, 이걸 능률성이라고 하는데, 능률성.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학의 정의에서도 이미 봤습니다. 자, 이거 꼭 가지고 계시고, 이 개념으로 우리 사회과학에서 이 세 가지 개념밖에 없다 이거죠.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들어갈 우하향 수요 우상향 공급. 오늘은 바로 둘째 그림, X파일 요놈을 공부하십니다. X파일. 뭐 수요 공급이니까 이미 말로 언급했고, 이해는 이미 하셨다고 보고, 자, 수요. 책 한번 볼까요? 74쪽에 보시면 수요, 영어로 디맨드 이렇게 돼 있죠. 아파트 시하면 아파트 돈을 지불하면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내놓으세요. 수요 요구하죠. 그 수요 요구하는 게 수요. 사각값을 치르면 한 개 2,000원 치르면 한 개 내놔라. 이렇게 수요 디맨드. 그리고 이 수요에서는 수요 개념. 자, 이 수요의 개념이 뭐가 있느냐? 수요 개념. 유량 저량 그 말 있죠. 유량 저량 또 사전적 개념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유량 저량부터 한번 볼까요? 유량 저량.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저량 유량 저량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양강댐이 2018년 1월 1일 물 고유인 양이 25억 톤이다. 그리고 1년 동안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입되는, 비가 내려서도 역시 유입될 테고, 유입되는 1년 동안에 유입되는 양이 예를 들어서 5억 톤이다 라고 가정하고, 1년 동안 방류량, 유출되는 양, 유입, 물론 증발할 수 있습니다. 유출량이 3억 톤이라면, 그러면 2018년 12월 31일 이때는 물량이, 이 저유량이 얼마나 될까? 그렇죠? 자, 요걸 1월 1일 이걸 기초로 하는데, 흔히 사회과학에서는 기초. 그다음 1년 동안 유입 5억 톤, 유출 3억 톤이면 2억 톤이 불어났죠. 2억 톤. 그래서 25억 톤에서 2억 톤을 합치면 27억 톤 이렇게 되겠네요. 요걸 이제 전체 이게 유량 저량 중에서 요게 일정 시점에 2018년 1월 시점 저량, 2018년 12월 30일 시점 저량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1년 동안 유입되고 유출되는 양은 1년 동안입니다. 1년 동안 유량이죠, 유량. 유량 중에 흐르는 양 중에서 유입 들어오는 양이고, 흐르는 양 중에서 유출 빠져나가는 양이고, 그래서 1년 동안 증가한 양 2억 톤인데, 자, 요걸 실제 실물 물리적으로도 유량 저량할 때, 유량은 우리 영어로 플로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플로 이대로 써도 됩니다. 그다음에 저량을 스톡이라 하죠. 스톡. 자, 스톡. 그대로 스톡량, 그다음에 흐름량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이걸 사회과학으로 바꾸면 돈으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사회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 가치죠. 그래서 돈으로 환산시키면, 자, 요 놈을 돈으로 환산시키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상 돈은 T 속에 다 들어온다 이랬습니다. T 속에 내 호주머니, 오른쪽 호주머니 들어왔다가 왼쪽 호주머니 나갑니다. 들은 만큼, 번 만큼 다 쓰고 돌아가시겠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 호주머니 다 들어오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5억 톤, 내 돈 10억, 남은 돈 15억.
빌려가지고 25억 톤 이산저산에서 일단 유입량으로서 25억 톤이다. 여기 언제냐? 2018년 1월 1일 시점 이렇게. 자, 요걸 다시 이제 사회강령으로 다 바꾸면 이건 기초로 가죠, 기초. 12월 31일은 기말. 그다음 여기 자본, 내 돈 10억, 빌린 돈 15억, 부채 조달해서 그다음 던진 돈 자산 이렇게 되죠. 내 돈 10억, 남은 돈 15억 합치면 자산 25억 주고 2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산. 자, 요게 1월 시점입니다. 1월 1 시점. 그다음 1년 동안, 자 1년 동안 이제 흐름을 보시면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유입을 이제 수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수익. 자, 수익이 임대료 수익, 이자 수익 5억입니다. 1년 동안 유출. 자, 비용. 임차료 비용, 이자 비용 3억입니다. 비용이라 하죠. 비용. 빼면 남는 돈이 2억이 되죠. 물론 같습니다. 이걸 보고 이익이다 이렇게 부르겠죠. 자, 여기서 이제 수익, 비용, 이익이다 하는 용어. 물론 이익은 종속 변수니까 수익과 비용을 알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상에서는 5개 돈 용어가 있다. 5개. 손가락 몇 개? 5개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개 말면 세상 돈이 다 들었습니다. 5개. 그 전에 우리가 아마 회계학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실 텐데 회계학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이 주로 돈을 계산하면서 이거 5개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수익, 비용을 알면 자동으로 이익. 만약에 비용이 6억이면 손실이 1억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 나오는 변수니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개 알면 세상 돈은 다 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이 부동산 관련해서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속에 다 들었습니다. 돈이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 25억이다. 5억짜리 아파트가 5채가 있으면 5, 25억이 되겠죠. 그럼 이때 5억짜리 이걸 보고 다른 용어로 시장가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이 경제론에서는 이걸 보고 프라이스, 단가죠. 프라이스. 단가, 단위당 가격 5억짜리 5채. 이걸 Q, 수량 이렇게 부른다. 결국은 P와 Q를 곱하면 이게 또 돈이니까. 전체 돈이 되니까. 그래서 5억짜리 단가 아파트 5채를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당연 나의 자산은 20억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변수 P, 이 변수 Q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경제론에서는 주로 수요량, 공급량 그리고 가격 얼마냐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공부를 학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할 때는 이걸 보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준주택량 5채다. 또는 어제 밤에 우리 주택수를 투자하고 있는 걸 계산해 보니까 5채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주택 또는 주택 재고량 이거는 일정 시점 양이고 시가는 그 시점의 단가, 시가로 바뀌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제 시점에 5억이요 이렇게 특정 시점을 줘야 나올 수 있는 변수입니다. 마찬가지 그 시점에 부채, 자본 이럴 테고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은 이건 이제 기간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여기는 1년 동안이지만 1년 동안도 될 수 있고 하루 동안 될 수도 있고 많이 우리 공부할 때 일, 주, 월, 년 전부 다 기간이죠. 그건 다 유량 개념입니다. 유량 개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 5채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총 수익이 1억짜리 단가 P 5채 Q 이게 5억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자 비용도 뭐 1억짜리 세 채를 샀습니다 하면 1억짜리 단가 세 채 Q 수량 5채
이때 이 세 채라든지 이 다섯 채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그래서 주택의 거래량, 부동산 거래량 하면 일정 동안 거래량이니까 1년 동안 매출한 양, 처분한 양, 양도한 양, 1년 동안 매수한 양, 매수하고 지출했으니까. 그래서 결과로 뭐 이익 벌었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변수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우리 이 각종 교재에 있는 각종 용어들이 이 속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그런데 이걸 이제 12월 31일 시점에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저유량이 12월 31일 보니까 27억 이렇게 있죠. 27억. 이게 27억이래. 27억. 12월 30일 기말 시점에. 그런데 부채가 동일하다면 당년 이걸 기초 자본 10억. 이걸 1년 동안 번 돈 2억. 두 개 합치면 10억, 2억 합치면 10 얼마입니까? 12억이죠. 12억. 같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27억 돈, 이게 27억의 자산이고, 자산. 부채가 동일하다면 당년 기초자본 더하기 1년 동안 번 이익. 이게 이익을 우리 시험 나올 때 회사의 단기 순이익 유량용어입니까? 재량용어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럼 유량이지, 유량. 또는 소득, 세법에서는 이걸 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세, 잘 아시죠? 소득세. 소득을 보고 세금 내야 하니까. 소득세. 1년 동안 번 소득. 물론 소득은 이익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세무조정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날 수 있고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는 소득세. 1년 동안 소득 번 거 소득세. 우리 나중에 세법 공부하시면 1일이 기초고 12월 30일이 기말입니다. 이게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관련 임대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31일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 근데 기초 시점에 자산이 25억인데 기말 시점에 자산이 27억이 됨으로 해서 자산이 1년 동안 얼마 불었습니까? 1년 동안 2억이라고 한 게 증가했죠. 그냥 자산, 부채, 자본 용어는 시점 용어라고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요. 기초 시점에 자산 상태, 부채 상태, 자본 상태 이렇게 해서 이게 전문 회계학에서 쓰는 용어에서는 이걸 재무 상태표라 하고 옛날은 대처대표다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또 이것도 기말 재산 재무 상태, 부채 재무 상태, 자본 재무 상태인데 근데 자산 기초가 25억이고 기말은 27억 바뀔 수 있죠. 1년 동안 2억을 벌었으니까. 그래서 자산이 1년 동안 2억이 증가했습니다. 또는 감소했습니다. 즉 변동했습니다. 이런 용어로 쓰면 바로 유량용어로 전부 다 바뀌어버립니다. 부동산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게 주택 보급률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 106%입니다. 주택 보급률이. 자가주택 보급률은 다르겠죠. 전국의 주택 보급률이 106%. 예를 들어서 가구 수가 100채라면 주택수가 106채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서울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자가주택 보급률이 50%가 안 되죠. 지금 한 6%좀 될 거예요. 46%. 그러면 나머지는 두 채, 세 채, 여러 채가 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 채가 있는 사람, 주택은 형평성이 강조되니까 주택 보급률이 106%다 하는 거는 약간 뭔가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 중에서도 조금 부족함이 있다. 바로 이 자가주택 보급률 46%다라고 서울지역 같으면 46%. 이걸 끌어높이는 것이 평등성 차원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게 실질 변수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동안 주택이 이렇게 100가구 중에서 108채로 증가했대요. 그러면 1년 후에는 108%가 되겠죠. 주택 보급률이. 그럼 1년 동안 2%가 증가했습니다. 요거는 2018년 1일 시점 용어이고, 요거는 2018년 12월 30일이니까 시점 용어인데, 이 2% 증가한 것은 1년 동안 주택 보급률이 2%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자산이 기초는 25억이지만 기말은 27억이고 부채는 기초에 10억이지만 기말도 변화가 없다면 10억이 될 테고 이것도 감소할 수 있고 증가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14억 되면 1억 갚았고 17억 되면 2억이 증가했고 1년 동안 이런 말을 쓸 수 있죠. 자본은 보니까 기초에는 10억인데 기말이 12억이 됐죠. 1년 동안 2억이 증가했네 이렇게.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도 이거 자산, 부채, 자본도 변하죠. 그래서 이걸 두고 흔히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근데 우리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자연의 토지 변하지 않는 부부연계 있습니다. 항상 첫 스타트 남겨두시고 다른 것은 다 변한다. 이 돈도 많이는 당연히 사유하니까 당연히 변하죠. 다만 어느 시점에 얼마인지 측정하고 이때 예를 들어서 25억짜리 상가 건물 그다음 1년 지나니까 27억짜리로 바뀌었다. 시세 차이가 나겠죠. 1년 동안 시세가 2억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돈은 당연히 변동, 증감 이렇게 하면 유량으로 다 바뀝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시면 이 저량 유량 저량을 영어로는 스톡이다 하는데 이걸 우리 한글로도 시험 나왔어요. 스톡. 저량, 이 쌀 저자, 저축할 때 저. 그래서 요거는 우리 부동산의 시장에 들어오면 매매 시점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매매 시점. 자, 매수 시점, 매도 시점. 매수 시점에 이 상가를 25억 주고 2018년 1일에 샀습니다. 그 다음에 1년 후에 2018년 12월 30일쯤에 27억 주고 매도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매매 시점, 다 매수 시점, 매도 시점, 시점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량. 자, 유량은 영어로 쓰면 flow 이렇게. 이거 다 출제하는 거니까. 출제하는 영어는 반드시 써야 되겠죠. 유량, flow 이렇게. 이 유량은 뭐냐? 뭐가 흐르냐면 시간이 흘러라. 시간이 들어가면 다 유량 나옵니다. 이건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차 시장이겠죠. 임대차 기간 이렇게 되고 임대차 기간, 임대료, 임차료 1년 동안, 2년 동안, 보통 전세는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이렇게. 나중에 우리 민법, 민사특별 배울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하시면 주임법, 상임법 하시면 이런 말이 또 많이 나올 거예요. 임대차 기간 이렇게. 이 기간이 들어가죠.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어떤 특정 용어를 여기는 기본적으로 자산부터 자본 태어나고 여기는 수익 비용이 나타나. 임대료는 수익이죠. 임차료는 비용이니까 돈을 빌리면 임차료라는 경우가 이자 비용 이렇게 하고 돈을 빌려주면 임대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자 수익 이렇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아주 어려운 용어 결론적인 걸 많이 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치면 몇 점 받을 수 있을까요? 공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 치면 몇 점 나온다? 오지 쓴다니까 1, 2, 3, 4, 5 우리 40문제죠. 40문제. 5개, 손가락 5개 오지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출제하죠. 그러면 5, 8, 40 평균 8개 답이겠죠. 평균 8개. 평균적으로 이렇게 물론 출제합니다. 근데 반드시 이렇게 출제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 우리 28회는 조금 4번, 5번의 답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만 과거 역사적으로 전 세계 평균치로 보면 이 가운데가 플러스 한두 개가 많고 이거 맨 앞에 맨 뒤가 한두 개가 적게 출제하는 게 전 세계 통계입니다. 이미 외국의 정영태명 교수님도 그렇게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내가 출제인이 되더라도 출제 문제 답안을 가운데 숨기려는 속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 상태, 출제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찍는 방법 중에 하나가 1번하고 4번하고 이 두 개가 긴가 민가 아래송 응? 어디까지 모르겠대. 요건 확실히 답이 아니야. 이 세 개는. 그렇다면 기하면 몇 번 찍는 게 좋다? 바로 4번에 찍는 게 확률 게임이니까. 우리 객관식은 확률 게임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찍는 게 좋다 하고 이게 작년까지 원래도 일부 과목이 통했었는데 저는 매년 시험 치고 나오면 그 다방이 몇 개인지 카운트하는 그게 제 일입니다. 그런 이제 소위 이제 장삼이사 전략이다. 제가 소위 손가락 장자라고 생각하시고 장삼 이사 전략이다. 손가락 3번, 2번, 4번. 자, 가운데 손가락이 더 길죠? 답이 플러스 한두 개, 많은 게 통계. 1번, 5번은 짧지. 빼기 한두 개 정도이다. 물론 뭐 이거 통할 때 많았습니다. 이때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안 바뀌겠나 하는 게 기본적. 왜냐하면 전 세계 평균 빅데이터 결과니까 우리 한국에도 역시 출제하는 이런 심리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겠나. 특이하게 A로 이렇게 많이 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드문 현상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5과목이니까 5과목 내가 예를 들어서 3번만 몰빵으로 다 찍었습니다. 그럼 몇 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3번 다 찍으면 몇 프로다? 20%. 20점이지 20점. 100점, 100% 중에서 한 개는 20%겠죠. 3번만 다 찍으면 20점이라. 평균 20점. 예를 들어 20점이라. 그럼 5과목 치면 한 과목당 20점이니까 5과목 몇 점? 100점. 당연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혹시 엄마 공부해보면 쉽더나 점수 시작하자마자 엄마는 100점이야 하고 이렇게 한번 윗도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시점은 100점이래. 지금 현재 시점. 근데 우리가 합격하시려면 300점에서 500점 사이 점수를 얻어야 되죠. 5과목이니까 5, 6, 30 이게 딱 60점이죠. 딱 60점. 딱 점으로. 평균 60점. 물론 40점 과락 없이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합격. 500점. 이거 나누면 100점이죠. 과목별 100점. 전 과목 100점.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과목 100점 맞기도 상당히 어렵죠. 이 사이에 점수 300점에서 500점 합격 점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100점이고 지금 시점에 합격 시점에 예를 들어서 400점을 해서 400점 58, 40 평균 80점이 되겠죠. 자, 합격 시점에 400점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합격 시점 10월 언제다? 27일 토요일 이 시점 400점이고 지금 공부 현재 시작할 때 100점에서 400점 맞으러 간다. 그러면 앞으로 약 한 10개월 동안 몇 점 증가해야 된다? 그렇죠. 300점 증가. 증가이죠. 증가. 이게 유량이다, 저량이다? 그렇습니다. 유량이죠. 1년 동안, 10개월 동안, 한 달 동안 300점 높이면 합격한다. 이렇게. 이 당시 모르고 맞춘 것도 알아야 되죠. 그럼 점수를 실제로 더 높여야 되지만 일단 외관상 점수는 저렇게 하면 합격 점수가 됩니다. 그렇죠. 유량, 저량. 요게 보통 이제 약 한 3년, 3회 시험 치면 한 2회 정도는 나왔었는데 최근에. 근데 28회, 지난 28회에서 출제가 안 됐습니다. 출제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그럼 이번 시험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용어가 나오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자산부터 자본 수익 비용 그 속에 다 들어가는 용어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교재 75쪽에 저량 일정 시점을 명시해 측정할 수 있는 변수다. 매매 시점 대표로 부동산 매수에서 매수 시점, 매도 시점.
시장 가격, 이 시장 가격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가, P죠, P. 그 다음, 기존 주택 공급량, 주택 재고량, 우리 집 아파트 셋째 있습니다. Q. 기존 주택 재고량. 셋째 중에서 딸 시집가면 주려고 한 집 공실로 비워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 채가 있는 거죠. 기존 주택 재고량, 기존 주택 공급량 이렇게 불러내요. 그러면 이게 1억짜리가 세 채가 뜨면 3억이 될 거고 3억짜리 세 채가 뜨면 9억이 될 테지. 그게 자산. 그 다음에 순자산 가치다. 자, 이건 우리 이 지난 수업에서도 했습니다만 내 돈 1억, 2억 빌려가지고 3억짜리 아파트 샀습니다. 요게 자본인데 이 자산, 상대방 용어를 존중해서 써주시면 자산인데요. 3억에서 부채를 빼면 바로 순자산 같은 뜻이다. 순은 빼기다 이렇죠. 순자산, 자본, 지분, 자기 자본, 출자 총지분 다 같은 용어입니다. 예, 그게 우리 시험에 여기저기서 다 튀어나왔죠. 인구 현재 시점 대한민국 전국 인구수 이것도 마찬가지죠. 현재쯤에 3살, 5살 미만 아기 수가 얼마냐, 앞으로 얼마나 감소할 것이냐, 증가할 것이냐. 증감이라는 용어 쓰면 유량이지만 현재 시점 인구 저량이죠. 국부 마찬가지다. 국가부, 국부, 유형무형, 국부라는 것도 T중에 바로 이 자산이 자산. 여기 외채. 나머지 우리 국내의 순자산. 통화량, 현재쯤에 호주머니 얼마 있습니까? 통화량. 근데 이 통화량이 우리 실제 경제에서는 중요한데, M만 하는 말이 있고, 또 M2 하는 게 있죠. 마니터리, 통화량, M만, 뭐 보는 통화.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바로 한국은행 출산 창구에서 나온 그 M만 하는 게 있고, 이게 뭐 2년 미만 뭐 은행에 예적금 한 거 이런 거 뭐 추가 포함시켜가지고 M2 칸 유동성 이런 차원에서 있는데 현재 시점에 얼마냐? 지금 현재 시점에 통장 잔고 얼마 있습니까? 하면 시점이죠. 근데 내년 이맘때하고 얼마 차이가 날겠습니까? 내년 이맘때까지 지금 예를 들어서 통장 잔고가 1억이 있는데 내년 이맘때 1억 2천 있습니다. 1년 동안 2천만 원 청구했습니다. 하는 것은 유량이지만 내년 또 이맘 시점에 1억 2천 그것도 재량이겠죠. 그래서 무조건 통화라 해서 통화량이라 해서 재량 용어인 것만이 아닙니다. 통화량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보통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거 투자할 때 대단한 건데요. M한이 1년에 약 한 7, 8% 정도 매년 증가 발행을 했었습니다. 약 한 6, 7년 동안. 근데 M3는 이게 약 한 30% 정도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돈으로 예금하는 투자가 좋을까? 부동산 사는 게 좋을까? 1년 전에 1억 주고 산 땅이 지금 현재 1년 지나고 나면 당년 통화 발행량이 8% 증가했다면 1억 800만 원 되면 본전이죠. 1억 800만 원. 근데 땅값이 만약에 그대로 1억 700만 원 되면 100만 원 손해.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8% 통화량을 증가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했죠. 하락. 부동산 가치는 증가하고. 그래서 통화량 발행량을 증가하기 때문에 그 증가한 만큼 당연히 물가가 평균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야 본전인데 그보다 덜 올라가면 손해고 더 올라가면 이득이 남을 수 있는 거죠. 그 통화량, 그래서 무조건 통화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1년 동안 통화 발행량이 8% 매년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건 유량으로 바뀝니다. 외환보유고, 지금 우리 외환보유고 약 한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우리 IMF 때는 한 450억 달러 정도 있어가 이 외환보유고 고간에 비해서 그때 IMF 닥쳤죠. 지금은 4천억 달러 정도 있고 또 4천억 달러 말고도 통화 수합 캐나다하고 최근에 또 무제한 통화 수합 맺기도 하고 또 중국하고도 역시 통화 수합. 그래서 외환보유고 걱정 상당히 들었다. 그 다음에 유량, 일정 기간을 나타내는 유량 용어. 자, 일정 기간 유량. 임대차 기간 대표로 임대료 수익, 1년 동안 수익, 신규 주택 공급량. 아파트 신축 공급하는데 약 한 8, 9년 걸린다. 택지 확보하는데 몇 년, 건축하는데 2년 6개월.
등 해서 이 8, 9년 걸리는데 8년에서 9년 그렇죠? 엄청 오래 걸리지. 8, 9년 만에 신축 공급했다. 물론 있는 땅이라면 뭐 2년 3개월 만에 건축 공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신축하는 기간이 걸리죠. 원룸이다. 있는 땅에다가 원룸 건축 공급합니다. 그럼 이것도 상계청 3개월 만에 3개월 신축 기간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량 용어 신규 주택 공급량 그다음에 주택 거래량 기준 주택 거래량도 똑같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아파트 작년 1년 동안 100채가 사고 팔고 거래됐습니다. 하면 당연 유량이죠. 당기순 이익이 유량이죠.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니까. 연간 이자 비용입니다. 급여 비용이죠. 가계 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지대 수입, 1년 동안 수입, 인구 변동, 증감이라는 용어들 하면 어떤 용어도 변동입니다. 유량이다. 1년 동안 수출과 1년 동안 수입, 국민 총생산. 국민 총생산이 우리 뭐 아시다시피 GDP 이렇게 하죠. 도메스틱 프로덕트 그로스 총 도메스틱 국내 프로덕트 생산 국내 총생산 GDP 1년 동안 GDP 국내 총생산 부가가치. 자, 그럼 이제 Q 문제 봅시다. Q 다음은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 변수들이다.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가 옳게 묶인 것은 유량은 시간이 무조건 도입됩니다. 시간 개입. 자, 지대 수입. 1년 동안 지대 수입. 맞죠? 지대가 뭡니까? 지대. 물리적 지대를 묻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대라는 것은 돈을 묻기 때문에 토지 임대료 준말이죠. 토지 임대료. 1년 동안 임대료. 상대방 임차인은 1년 동안 임차료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유량 용어이고 그 다음에 인구 변동 1년 동안 우리 이 인구 변동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유량이죠. 자, 실물자산 상대 개념은 금융자산이 되겠지. 실물자산, 금융자산, 뭐 예금, 금융자산, 또 주식투자, 금융자산 등 있겠습니다. 실물자산, 아까 자산, 부채, 자본 이 말만 나오면 바로 특정 시점 자산이다. 부채다, 자본이다. 그 다음에 도시인구 현재 시점 서울 1000만 깨졌다. 약 한 아직도 한 1000만 조금 부족하겠죠. 경기도 현재 시점에 약 한 1300만이 됩니다. 현재 시점 이렇게. 그 다음에 아파트 생산량 1년 동안 생산량이죠. 그래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유량이고 가계소득 1년 동안 번 돈 소득 주택재고 현재 시점에 우리 집 아파트 세 채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량 변수는 그 밑에 바로 위아래 확인해서 6개 나와 있는 바는 이런 경우는 한 서너 개 알면 바로 그냥 답이 나오죠. 자, 기억은 유량이고 그 다음 니은은 저량이고 그 다음에 티것이 도시인구 저량이고 니을의 아파트 생산량이 유량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확인. 가계소득이 유량, 주택재고 저량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요건 이제 저량, 유량이었습니다. 저량, 유량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왼쪽에 한번 보시면 74쪽 왼쪽에 한번 보시면 유량, 저량 개념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 이제 사전적 개념이다. 사후적 개념이란 말이 있는데요. 사전, 사후. 사전 이렇게 하니까 우리 우편 사전이 아니고 여기서 사전은 한자로 떠야 이 사실은 해석이 되는데 사건 터지기 이전 이런 뜻이니까 쉬운 우리말로 미래란 뜻이죠. 미래. 사전적 개념이다. 사실 이렇게 거의 시험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 한자가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 용어를 제일 많이 출제하죠. 그러면 이 수요는 미래 수요지 과거 수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배우는 수요 공급은 전부 다 미래입니다. 미래이지 과거일 수 없다. 저희들 공부하는 공중에서도 미래 합격할 예정이고 공부도 다 미래입니다. 미래 이게 수요 공급 자체도 사후 하는 말이죠. 사후 이 사후도 사후 죽을 사자가 아닙니다. 이 사건이 터진 후이니까 이거는 과거지, 과거. 쉬운 우리말로 과거다, 이렇게.
과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공부합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시험 종종 나와요. 미래인데 과거라는 말을 슬쩍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다음 중 틀린 거 찍어라. 요놈 틀렸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유효수요. 아주 중요한 말을 났네. 유효수요. 자, 수요는 여자다, 남자다. 그렇죠. 여자를 했죠. 왜 그러냐면, 일단, 수요, 공급. 수요는 사러 가는 사람이고, 공급은 팔러 가는 사람들인데, 수요는 시장에 장 보러 가는 사람이 남자가 많다, 여자가 많다, 여자가 많죠. 그래서 당연히, 수요, 여자, 공급은 남자. 자, 근본적으로 장 보러 갔습니다. 비싸면 적게 사겠죠. 싸면 많이 삽니다. 여기 바로 수요법칙, 여자법칙이라 했으므로 수요법칙, 여자법칙, 음해법칙. 자, 수요란 것은 다시 다른 표현해 보면 살 의사가 있다 이런 뜻이고, 유효란 말은 살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인데, 살 능력이 있다. 유효수요, 능력 있는 여자 이렇게 합니다. 유효수요, 능력 있는 여자. 이 반대 개념이 뭘까? 반대 개념이 능력 없는 여자이겠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 경제학에서는 무효가 아닙니다. 무효가. 민법만 하시다 보니까 유효무효. 민법에서는 유효무효 잘 하시면 상당 부분 정리가 됐겠죠. 유효무효 이게 아니고 그 민법이고, 우리 이 학교론에서 바로 이 경제학에서는 잠재수요를 합니다. 잠재수요. 포텐셜. 잠자고 있는 수요. 또 다른 말로 표시해보면 예비수요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예비수요. 딸내미가 엄마한테 저 전원주택이 엄마가 좋아하니까 나중에 내가 돈 벌어서 한 5년 후에 7년 후에 사줄게, 엄마한테 사준다 했대요. 그러면 그 전원주택에 대한 딸내미는 이 예비수요, 잠재수요입니다. 잠재하고 있다. 근데 부동산은 이 잠재수요도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원주택 공급 자체 공급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뭐 제대로 준비하다 공고가 나서 5년 후 되면 그 딸내미가 유효수요로 바뀌어 있다니까. 공인중개사를 하실 때도 손님이 유효수요자인지 잠재수요자인지 이걸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되죠. 잠재수요인데 능력 없는 자인데 와서 사겠다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유효수요, 그죠? 유효수요 판단 빠른 속도로 해야 되죠. 자, 유효수요, 유효수요. 이거 원래도 시험 나왔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큰 돈이 개입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간단한 개념을 하셨고, 한 번 더 쉬고 이제 78쪽에 가시가, 이제 수요 곡선, 여자 곡선 한번 걸어봅시다.